제발 오늘 밤만 재워주세요. 만삭의 여인이 초라한 국밥집 앞에서 도움을 외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한 남자가 엄청난 칼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게 꿈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알아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저를 공주처럼 키우셨죠. 부족함 하나 없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조용히 신부감 수업을 받던 저에게 어느 날 운명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성진그룹의 외동아들 강기환이었죠. 첫 만남부터 그는 다정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 가득 담긴 슬픔이 제 모성애를 자극했나 봅니다. 그는 화려한 배경 뒤에 숨겨진 고독을 이야기했고 저는 제가 그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리석었죠. 그건 사냥꾼이 놓은 덫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세기의 화제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호텔 연회장은 생화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의 하객이 우리를 축복하며 박수를 쳤죠.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제 손가락을 짓누르는 무게가 미래의 무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그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넘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닥은 발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대리석이었죠. 벽마다 걸린 화가들의 진품, 그림들이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왔느냐? 오늘부터 내가 지켜야 할 가풍이다. 두툼한 책 한 권이 탁자 위에 던져졌습니다.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수백 가지의 수칙이 적힌 일종의 감옥 지침서였습니다. 아침 5시 기상. 식단은 계절마다 정해진 식재료만 사용. 외부인과의 접촉 금지. 제 삶은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강유진이라는 이름 대신 성진가의 며느리라는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기환 씨는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어린아이 같았죠. 방 안에서 제가 서러움에 눈물을 흘려도 그는 그저 창밖만 보았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화장실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채소에 흙이 조금만 묻어 있어도 그 귀한 명품 그릇을 제 발치에 던졌습니다. 조상님들 제사 때는 3박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여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장갑 한 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천박하게 지방에서 올라온 티 내지 말거라. 최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자존감을 조각조각 도려내는 칼날 같았죠. 친정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어 몰래 수화기를 들면 어느새 뒤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제 등 뒤를 서늘하게 훑었습니다. 그 화려한 저택은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제 마음을 붙잡아준 건 배 속의 아이였습니다. 기환 씨와 나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 어둠 속에서 태동을 느끼며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아닌 따뜻한 흙을 밟으며 자라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간의 욕심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남편 기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를 바라보던 그 서늘한 눈동자. 거기엔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가문의 치부를 가리려는 악마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그날 밤 이후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흩뿌려진 찻잔 파편들이 제 산산조각 난 가슴 같았죠.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아들을 보며 그저 혀를 찼을 뿐입니다.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봐 구급차조차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인 주치의가 비밀리에 뒷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제 방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저는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구둣발 소리가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뚜벅, 뚜벅. 시어머니의 발소리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규칙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사흘 만에 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한복 자락이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돋은 푸른 정맥이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최 여사는 제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생명에 대한 경외가 아니었습니다. 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였습니다. 기환이는 깨어났다. 가서 얼굴이나 봐라. 남편의 방은 약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기환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려 하자 그는 발작하듯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 같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마치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괴물이라도 된 양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픈 게 아니라 겁에 질린 거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완전히 잡아먹힌 생쥐꼴이었죠. 식사 시간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밥그릇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꺼먼 한약이 매일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좋을 거라는 시어머니의 강요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쓴 물을 마셨습니다. 약을 마실 때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배 속의 아이도 괴로운지 거세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어머니, 이 약 너무 독한 것 같아요. 아이에게 무리가 가면 어쩌죠? 용기를 내어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늘한 안광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내 몸 챙기는 척하지 마라. 그 아이가 정말 기환이 핏줄인지도 의심스러우니까. 등줄기에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리고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는 선포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택의 모든 하인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화려한 감옥에서의 1분 1초가 고문이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주치의가 은밀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들, 조작, 진단서, 처리.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연락하려 전화기를 들었지만 선은 이미 잘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립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벽들이 저를 압박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은 검게 죽었고 피부는 푸석푸석했습니다. 예전에 생기있던 강유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버텼습니다.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곧 큰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죠. 제 인생에도 거대한 눈보라가 들이닥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판을 다 짜놓고 제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묵했고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떨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입가에 걸린 그 잔인한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가 가졌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에 비릿한 소독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낯선 양복쟁이들이 거실을 점령했죠. 시어머니 최 여사는 그들 중심에 앉아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던져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꼭 제 목줄을 죄는 밧줄 소리 같았습니다. 직접 읽어보거라. 내가 저지른 그 더러운 짓거리가 여기 다 적혀 있으니.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 더미는 차가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남편 강기환, 무정자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진단서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환 씨와 저는 분명히 서로를 사랑했고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제 떨리는 손을 본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주치의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수된 의사의 눈동자는 죽은 생선의 눈처럼 탁했습니다. 이 진단서가 가짜라고 우겨볼 참이냐? 내 아들은 원래부터 아이를 못 갖는 몸이었다. 그럼 내 배 속의 그 괴물은 대체 누구시란 말이냐? 억울함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꺽꺽거리며 기환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소파 구석에 처박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며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죠. 비겁했습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인 걸 가장 잘 알면서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기환 씨, 제발 말 좀 해봐요. 우리 아이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제 비명 같은 외침에도 그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치를 보며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짐짝 취급이었습니다. 천한 것. 우리 집안의 대를 끊으려 작정하고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씨를 받아와? 당장 내쫓아라. 옷까지 하나 챙겨주지 마. 끌려나가는 와중에 제 발등에 차가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만삭의 배를 감싸 쥐고 버텼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손톱을 세워 긁었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저에게 고개를 숙이던 가사 도우미들도 이제는 더럽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미친 듯이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제 뺨에 닿았습니다.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가서 내 친정으로 가든 길바닥에서 되지든 내 마음대로 해라. 다시는 이 근처에 발붙일 생각 마. 쾅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명문가의 품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습니다. 화려한 금장 장식이 박힌 대문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입고 있는 건 얇은 임산부용 원피스 한 장뿐이었습니다. 양말도 신지 못한 발가락이 금세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단돈만 원 한 장 없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다 뺏겼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추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다 잘라놓은 겁니다. 눈물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가 부딪히는 소리만 딱딱 들렸습니다. 배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추운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절망을 느낀 건지 거세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눈 덮인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폐부 깊숙이 칼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죠. 제 집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몰골을 보고 쓰러지실 부모님 생각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절망케 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색인데 제 마음은 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제 뜨거운 눈물이 자국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내 아이를 불륜의 증거로 낙인 찍고 내쫓은 그 여자를, 비겁하게 숨어버린 그 남자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몸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노란 불빛 하나가 가물거렸습니다.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저 빛까지만 가자. 저 빛까지만 가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 마지막 본능이 손가락을 까딱이게 했습니다. 눈 쌓인 길바닥을 기어서, 정말 기어서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제 등 뒤까지 바짝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세대 정신 차려. 시장 골목 끝자락, 허름한 국밥집 앞에서 저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수한 고기 육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뜨거운 김이 제 얼굴을 덮었죠. 눈을 뜨니 누런 장판 바닥이 보였습니다. 천장에는 파리가 꼬인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요. 그 화려했던 대리석 저택과는 딴판인 좁고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정신이 좀 들어. 아이고, 이 미련한 세대가 이 추운 날에 어딜 가려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 투박한 손 하나가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제 생명을 붙잡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 화연 언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누구인지, 왜 그 눈보라 속에서 만삭의 몸으로 쓰러져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보리차를 제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잔인한 눈빛, 남편의 비겁한 침묵,
그 기억들이 저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눈밭에서 그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리는데 배 속에서 꿀렁이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인 제가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도 이 작은 생명은 제 안에서 치열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화연 언니는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였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여기서 다 쏟아내고 새 사람 돼서 나가면 돼. 그날 밤 결국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갈 돈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화연 언니는 수건을 삶고 뜨거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골반이 비틀리고 뼈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겪었던 그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세댁, 아이 얼굴 봐야지. 힘줘. 언니의 외침과 함께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응애 하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3kg도 안 되는 작은 몸이었지만 그 무게는 세상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제 아들 선우였습니다. 선우를 품에 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요. 나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화연 언니는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양 미역국을 한 사발 끓여왔습니다. 이름은 지었어. 장군감이네. 아주. 선우. 베풀선의 집부.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집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산후조리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열흘 만에 몸을 추스르고 저는 고무장마루를 신었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기 찌든 솥을 닦고 시뻘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삶았습니다. 손은 금세 부르트고 손톱 밑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명문가 며느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기요, 소리 지르며 반말하는 손님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웃음을 팔았습니다. 자존심요. 그런 건 개나 줘버렸습니다.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선우를 보면 세상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옆집 생선가게 할머니는 선우 보라며 조기 한 마리를 슬쩍 건넸습니다. 야채 가게 아저씨는 덤이라며 배추거치풀 한 움큼 쥐어주었죠. 그들은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동료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선우를 등에 업고 국밥 배달을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선우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제 외투 속에 아이를 꼭 감췄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제 심장 부근을 간지럽힐 때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강기환, 최 여사. 당신들이 버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대리석 바닥보다 훨씬 더 단단한 이 시장통 흙바닥에서 저는 도끼를 품고 일어섰습니다. 어느덧 선우가 뒤집기를 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시장통 모든 사람의 귀염둥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 선우의 인생을 바꿔줄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 선우는 달랐습니다. 또래 애들 로봇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우리 선우는 식당 바닥에 굴러다니는 전단지를 펴놓고 글자를 깨우쳤죠. 대여섯 살이나 됐을까요? 국밥집 메뉴판을 통째로 외우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영수증 뒷면에
복잡한 산수 문제를 술술 풀어냈습니다. 시장통 상인들이 혀를 내둘렀죠. 이놈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니네. 세대에게 이 집 아들 천재 아니야. 화연 언니는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양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은 시큰했습니다. 저 비상한 머리, 사실은 그 집안 내력이거든요. 성진 그룹 강씨 집안 사람들이 머리 하나는 끝내주게 좋았습니다. 독하기로 소문난 그 피가 우리 선우 몸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시장통 구석에 박 판사라고 불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소일거리 삼아 텃밭이나 가꾸던 전직 대법관이었죠. 매일 오후 2시면 우리 국밥집 구석 자리에 앉아 소머리 국밥 한 그릇을 비우던 단골이었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나서 상인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양반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우가 박 판사님 옆에서 낡은 법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달 나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시장 바닥에 버려진 헌 책방책이었는데 법 용어가 빼곡한 그 어려운 책을 선우가 눈도 안 깜빡이고 읽고 있었던 겁니다. 꼬마야, 내가 이 글자의 뜻을 아느냐? 박 판사님의 낮은 목소리에 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눈망울이 어찌나 형형하던지 선우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형법 몇 조, 민법 몇 항. 아이는 이해를 넘어 문장을 통째로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박 판사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국밥집 다락방은 작은 교실이 되었습니다. 박 판사님은 매일 귀한 책들을 보따리에 싸 들고 오셨습니다. 선우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습니다. 밤마다 다락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선우는 졸음을 참아가며 낡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꼭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잠결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선우가 하던 말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수모, 제가 밤마다 몰래 훔치던 눈물. 아이는 다 알고 있었나 봅니다. 시장통에서 손님들한테 머리 조아리는 엄마의 구분 등을 보며 선우는 어린 마음에도 도끼를 품었던 모양입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선우가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죠. 저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예전 시댁에서 쫓겨날 때 입었던 낡은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버리려 해도 참아 버리지 못했던 제 가장 아픈 기억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옷장 갈피에 숨겨두었던 낡은 신문 스크랩과 조작된 진단서, 복사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우가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던 그 적막한 순간, 선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신문에 난 성진 그룹 강기환의 얼굴, 그리고 무정자증이라는 붉은 글씨가 박힌 가짜 진단서. 선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부르르 떨더군요. 이게 다 뭐예요? 왜 저 사람들이 어머니를 내쫓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숨겨왔던 진실, 그 지옥 같았던 3년의 세월을 아이 앞에서 다 쏟아냈습니다. 비겁한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잔인한 음모. 선우는 제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고 벽에 걸린 거울 속에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 제가 증명할게요. 그날 밤 선우는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며 잡동사니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책상 위엔 오직 법전과 문제집만 남았죠. 아이의 눈에서 동심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시퍼런 칼날 같은 증오와 투지가 들어찼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복수라는 불길이 내 소중한 아이를 태워버릴까봐 잠도 못 잤습니다. 선우는 보란듯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패스했습니다. 박 판사님은 허허 웃으며 선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놈은 법조계의 괴물이 될 거다. 유진댁, 마음 단단히 먹어. 선우는 정말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코피를 쏟으면서도 책상을 떠나지 않았죠. 시장 사람들은 선우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잔치를 벌였습니다. 화연 언니는 국밥을 공짜로 돌리며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간 곳은 그 화려한 성진 그룹 저택 앞이었습니다. 높게 솟은 철문을 바라보는 선우의 뒷모습은 이미 다 자란 성인 남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저 문을 제가 제 손으로 열어드릴게요.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우리 선우, 제 아들이 드디어 발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 그 가식적인 재벌가를 향해 사자후를 내뱉을 준비를 마친 겁니다. 세월은 화살보다 빨랐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솥방석에 앉아 구구단을 외우던 꼬마가 어느덧 훌쩍 자랐습니다. 제 어깨보다 한 뼘이나 더 커진 선우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 반짝이는 검사 배지. 그 작은 쇳조각 하나를 달기 위해 우리 아들이 쏟은 코피가 양동이로 몇 개는 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권력자들이 벌벌 떤다는 그곳에 우리 선우가 발을 들였습니다. 첫 출근 날, 선우는 제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설거지하느라 지문마저 다 닳아버린 못난 손을 자기 얼굴에 비벼댔죠. 어머니,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선우의 눈빛은 예전의 그 맑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심연 같았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복수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힐까봐 밤마다 정한 술을 떠놓고 빌었습니다. 선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들어와도 방 안에 틀어박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성진 그룹. 30년 전 저를 개처럼 끌어내던 그 거대한 성벽. 선우의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성진의 치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재벌가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 터진 시궁창이었거든요. 탈세, 비자금 세탁, 불법 승계. 선우의 책상 위에는 성진가의 더러운 비밀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선우는 박 판사님에게 배운 대로 법이라는 칼을 아주 정교하게 갈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덤볐다가 저 거대 공룡에게 잡아먹힐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대신 성진 그룹의 자금 줄인 핵심 계열사부터 하나씩 조여갔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숨겨놓았던 유령 회사들을 찾아내고 돈 세탁에 이용된 해외 계좌들을 추적했습니다. 선우야, 밥은 먹고 하니? 잠은 좀 자는 거냐? 걱정스레 묻는 저에게 선우는 그저 차가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꼭 예전 시어머니 최 여사의 그것과 닮아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들의 영특함을 그대로 빼닮아 그들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진 그룹 안주인 최 여사는 여전히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30년 전보다 더 표독스러워졌더군요.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자비로운 척 웃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속 최 여사를 보며 아주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많이 웃어두세요. 그 웃음 곧 비명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성진그룹의 차기 후계자 자리를 놓고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선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들을 포섭하고 결정적인 내부 문건을 손에 넣었습니다. 거기엔 30년 전 저를 내쫓기 위해 사용했던 의사 매수 장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우의 수사는 거침없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날, 저는 국밥집 TV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파란 박스를 들고 쏟아져 나오는 수사관들 중심에 우리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그 눈빛.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성진가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남편이었던 강기환. 그는 여전히 유약했습니다. 검사실에 불려 가 선우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손을 비벼댔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가 저토록 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선우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재벌가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오만하게 살았던 최 여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철옹성 같던 저택의 철문이 법의 명령 앞에 강제로 열렸습니다.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밥집 아들이 재벌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소문에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화연 언니는 신이 나서 춤을 췄지만 저는 자꾸만 손발이 떨렸습니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의 무게가 감당하기 벅찼거든요. 3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비극이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선우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만족할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부, 자존심까지 밑바닥까지 짓밟아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그 비참함을 수천 배, 수만 배로 되돌려주기 위해 선우는 오늘도 잠을 잊은 채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하 취조실은 한낮에도 햇빛 한 줌 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최 여사가 앉아 있었죠. 30년이 지났어도 그 오만한 턱끝은 여전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맞춤 한복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었지만 사람 깔보는 눈빛만큼은 숨기지 못하더군요. 이복의 젊은 검사.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건가? 성진그룹이 무너지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어. 최 여사는 여유롭게 웃으며 찻잔을 찾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사관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죠. 우리 아들 선우는 대답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투 하고 떨어진 봉투가 최 여사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봅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떨리는 걸 저는 모니터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요. 이 이름 기억나십니까? 박종식 원장.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마치 잘 갈린 칼날이 얼음판 위를 긁는 소리 같았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손에 놀아나 가짜 진단서를 써줬던 그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짐짓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죠. 그건 복사본이 아니었습니다.
박 원장이 죽기 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숨겨두었던 원본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강기환, 정상, 임신 가능.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조작된 진단서로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고 제 핏줄까지 길바닥으로 내던진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선우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최 여사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지 가슴을 부여잡더군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억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이런 가짜 서류를 가져와서 행패야. 그 계집은 불륜을 저질렀어. 내 아들은 죄가 없다고. 그때였습니다. 선우가 천천히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선우의 눈에는 30년간 묵혀온 증오와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계집이라니요. 말씀 삼가시죠. 당신이 눈보라치던 밤 개처럼 끌어내서 죽이려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취조실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선우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빼닮은 눈매, 하지만 저를 닮은 단단한 입술.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기 앞에 앉아 칼을 휘두르는 이 검사가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 핏줄이라는 사실을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볼품없이 갈라졌습니다. 오만했던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겁에 질린 노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선우를 낳던 날, 화연 언니가 제 땀을 닦아주었던 그 낡고 거친 손수건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대리석 바닥에서 와인을 마실 때 우리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핏물을 닦으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잘난 가문의 명예, 제가 오늘부로 박살내드리죠. 선우는 가차 없이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조직적인 탈세와 비자금 장부, 그리고 정치권 로비 명단까지 최 여사가 평생을 걸고 일궈온 그 추악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는 결국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취조실 밖 복도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전 그 추운 밤, 제 배를 차며 욕설을 퍼붓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제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선우는 단 한 번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녀의 죄를 조목조목 읊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최 여사는 이제 살려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가 안주인의 몰락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선우는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조실 문을 열고 나오던 선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저와 선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우의 심장 소리가 제 등에 닿았습니다. 쿵, 쿵, 쿵. 이제야 비로소 우리 모자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멈춰있던 그 시계가 비릿한 눈물 냄새를 씻어내며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서울중앙지검 앞마당은 구름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번쩍이는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그 중심에 우리 아들 선우가 섰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 선우의 등 뒤로 성진 그룹 본사 건물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담담해서 제 가슴이 더 시려왔습니다. 선우는 품속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제가 배를 움켜쥐고 지켜냈던 바로 그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성진 그룹 최 여사와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합니다. 죄목은 탈세, 뇌물공여, 그리고 30년 전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 조작 및 인권유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선우는 흔들림 없이 화면 가득 자료를 띄웠습니다. 매수된 의사의 자필 고백서, 조작된 불임, 진단서의 원본, 그리고 당시 집안 하인들의 증언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추악한 진실 앞에 세상이 경악했습니다. 당시 성진가의 며느리였던 한 여인은 만삭의 몸으로 길거리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불륜이라는 더러운 낙인이 찍힌 채로요.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들의 뒤틀린 욕망과 추악한 비밀이었습니다. 선우의 시선이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마치 저택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최 여사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 같았죠. 선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취재진의 셔터 소리가 멈추고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버려진 여인이 저를 낳아 길러주신 제 어머니입니다. 저는 오늘 검사로서가 아니라 한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던 국밥집 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화연 언니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유진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언니의 투박한 손등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진그룹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임원진들은 줄줄이 수갑을 찼습니다. 최 여사는 구치소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쓰러졌답니다. 화려한 한복 대신 푸른 수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저 힘없는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었던 강기환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초라한 쪽방촌을 전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그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보다 우리 국밥집의 낡은 장판이 훨씬 따뜻하니까요. 성진그룹 측에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운운하며 찾아왔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준 돈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겐 이미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 제 옆에 있으니까요. 선우는 여전히 특수부 검사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면 꼭 시장통 국밥집을 찾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선우를 검사님이 아니라 우리 선우라고 부릅니다. 선우는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팔소매를 걷어붙인 채 손님들의 그릇을 나릅니다. 박 판사님은 껄껄 웃으며 선우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이놈아, 검사가 국물 흘리면 어떡해. 선우는 그저 해벌쭉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화연 언니는 서비스라며 머리 고기를 한 접시 가득 내옵니다. 이 좁고 북적거리는 시장 골목이 제 진짜 집입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립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눈보라가 아닙니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솜눈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는 치유의 눈꽃입니다.
저는 이제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선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이 듭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가장 찬란한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만삭의 몸으로 쫓겨났던 그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정의로운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만 남았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로우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버틴 세월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선우가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온기가 가득하길 빕니다.